준호와 소라는 중년 부부로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어요.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곤 했죠.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준호는 소라에게서 이상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소라는 요즘 들어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소라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챙겨갔어요. 한 번은 준호가 소라 옆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라는 재빨리 화면을 자기 쪽으로 돌려서 확인하더니 아, 그냥 스팸이야라고 말했어요. 준호가 무슨 일인데? 하고 물어보니 소라는 웃으며 별거 아니야. 동료가 보낸 메시지라고 대답했지만 그 표정이 어색해 보였어요. 준호는 그 순간 왜 핸드폰을 그렇게 숨기려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그냥 놓아두고 서로 비밀번호도 공유했는데 이제는 잠금 화면을 바꿔놓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밤에 소라가 잠든 틈을 타서 핸드폰을 보려 했지만 지문 인식이 안 돼서 포기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소라의 외모가 달라졌어요. 원래 소라는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화장도 가볍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쇼핑몰에서 새 옷을 사오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꼼꼼히 하더라고요. 요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많아서 그래라고 말하면서요. 한 번은 소라가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출근할 때 준호가 예쁘네, 무슨 일 있나? 하고 물었어요. 소라는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라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옷이 꽤 비싸 보였어요. 게다가 물향수 냄새가 달라졌어요. 원래 소라는 가벼운 플로럴 향을 썼는데 이제는 더 진하고 섹시한 향을 뿌렸어요. 어느 날 저녁 소라가 늦게 들어와서 포옹하려 하니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준호가 이 냄새 뭐야? 남자 향수 같은데? 하고 물었어요. 소라는 당황한 기색 없이 아, 회사 동료가 새 향수 샘플 주길래 뿌려봤어. 그런데 냄새가 새내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믿으려 했지만 그 냄새가 소라의 옷에 배어 있어서 불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라가 출근할 때 다시 그 향수를 뿌리는 걸 보고 준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지? 예전에는 주말에 함께 산책할 때도 편안한 차림이었는데 이제는 출근할 때마다 모델처럼 차려입었어요. 더 이상한 건 소라의 일정이었어요. 소라는 매달 한 번씩 고급 이벤트 관리 기술 워크숍에 간다고 했어요. 1박 2일 코스야. 지방으로 가야 해라고 말하면서요. 준호는 처음에 수고해. 안전하게 다녀와라고 응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지갑을 정리하다가 소라의 카드 명세서를 봤어요. 그 안에 도시 안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커피와 와인 비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워크숍 날짜에 2사람 분량으로요. 가격이 꽤 비쌌어요. 커피 2잔에 와인 1병, 디저트까지. 준호가 이게 뭐야? 워크숍 가서 이런 데 갔어? 하고 물었어요. 소라는 눈을 피하며 아, 그날 워크숍 끝나고 동료랑 잠깐 들른 거야. 피곤해서 커피 마시고 왔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와인 1병이 왜 필요했는지, 왜 2사람 분인지 설명이 부족했어요. 준호는 그 명세서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워크숍이 지방이라고 했는데 왜 도시 안 레스토랑이야? 게다가 비용이 워크숍 참가비와 맞지 않았어요.
소라는 그 후로 카드를 더 조심스럽게 관리했지만 준호의 의심은 이미 시작됐어요. 의심이 절정에 달한 건 소라의 업계 친구를 만난 날이었어요. 준호가 우연히 커피숍에서 소라의 동료를 만났어요. 요즘 소라가 워크숍 다니느라 바쁜 애라고 말하니 그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워크숍? 그거 오래전에 취소됐는데? 참가자 부족으로라고 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어요. 소라는 매달 그 워크숍에 간다고 했는데 취소됐다고? 집에 돌아와 소라를 기다리며 준호는 손이 떨렸어요. 소라가 들어오자 준호가 오늘 내 동료 만났어. 워크숍 취소됐다고 하던데 하고 물었어요. 소라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아, 그건 다른 워크숍이야. 네가 착각한 것 같아라고 말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준호는 그 순간 소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소라가 잠든 옆에서 눈물을 참으며 생각했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준호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소라의 거짓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매일 아침 소라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준호는 웃으며 오늘도 수고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라는 여전히 핸드폰을 쥐고 다니고 늦은 밤에 들어오며 피곤해라고 중얼거리곤 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를 검색해 봤어요. 몇 군데 상담을 한 끝에 신뢰할 만한 한 곳을 선택했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사무실로 가서를 만났어요. 제 아내가 이상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소라의 사진과 일상 스케줄을 건넸어요. 그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일주일 안에 결과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비용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소라가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으니 준호는 그냥 회사 일이라고 짧게 답했어요. 속으로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 준호에게 연락을 했어요. 자료가 나왔어요.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준호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하니 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 안에 사진과 기록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봉투를 열고 첫 번째 사진을 봤어요. 소라가 도시 중심의 고급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소라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 드레스는 준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몸에 딱 붙는 섹시한 스타일이었어요. 소라는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어요. 남자는 소라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소라는 그 팔에 기대듯 걸었어요. 준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손을 떨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네, 직접 찍었어요. 그날 소라 씨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그 호텔로 갔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다음 사진은 호텔 로비에서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었어요. 소라는 남자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는 듯 보였어요. 준호는 가슴이 아파서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더 있어요. 계속 보세요라고 말했어요. 사진 속 소라는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가 기억하는 소라의 미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다른 남자를 향한 거라니 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남자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 남자는 김태환이라고 해요. 40살쯤 됐어요. 소라 씨 회사 파트너사에서 고객 개발 팀장으로 일해요라고 했어요.
준호는 이름을 메모하며 어떻게 만난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가 업무 미팅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요. 주로 그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기록을 보니 둘이 만난 날짜가 소라의 워크숍 달과 맞았어요. 한 번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소라는 태완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어요. 또 다른 날은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이 동네 호텔은 비즈니스용이지만 그들은 오후에 체크인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와요. 라고 덧붙였어요. 게다가 소라가 태완에게 선물을 준 증거도 있었어요. 명품 시계 가게 영수증이었어요. 가격이 수천 달러나 됐어요. 준호는 그걸 보고 화가 치밀었어요. 소라는 최근에 준호에게 미안, 요즘 바빠서라고 하며 싸구려 넥타이를 사줬어요. 그런데 태완에게는 그런 비싼 선물을. 준호가 왜 이런 걸 해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아마 감정이 깊어진 거겠죠. 더 조사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 사진을 다시 보니 소라의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빛이었어요. 준호는 벽에 기대서 울었어요. 다음 보고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김태완 씨도 결혼했어요. 아내가 한유나예요. 39살이에요. 라고 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그럼 그도 가족이 있어요? 하고 확인했어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태완과 유나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유나 씨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태완 씨는 출장 많다고 말하곤 해요라고 설명했어요. 준호는 태완의 이중 생활을 알게 되니 더 분노했어요. 소라는 그런 남자와 다음 만남 때 현장에서 잡을 수 있어요. 준비하세요 라고 제안했어요. 준호는 고민했어요. 현장에서 봐야 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진실을 직면해야 해요. 그래야 결정할 수 있죠.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동의했어요. 그날 밤 소라가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야. 미팅 있어라고 말하니 준호는 알았어. 조심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만남 날짜를 기다리며 준호는 불면의 밤을 보냈어요. 소라가 집에 없을 때 준호는 와 연락하며 위치를 확인했어요. 호텔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준호의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준호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저녁을 기다렸어요. 내일 저녁 7시쯤 507호실에서 만날 거예요. 호텔은 전에 말한 그곳이에요 라고가 말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에서 소라가 저녁을 준비할 때 준호는 평소처럼 오늘 일 어땠어? 하고 물었지만 머릿속에는 호텔 장면이 떠올랐어요. 소라는 바빴어. 내일도 늦을 것 같아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준호는 그 미소를 보니 더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소라를 배웅하며 조심해라고 말했어요. 소라가 문을 나서자 준호는 혼자 앉아서 시간을 셌어요. 오후가 되니 불안이 커졌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 서서 507호실을 확인했어요. 문 앞은 조용했어요. 말한 대로 준호는 복도 끝 기둥 뒤에 숨었어요. 그곳에서 507호실이 잘 보였어요.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땀이 흘러 등줄기가 축축했어요.
복도에 사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움츠렸어요. 정말 올까? 아니, 오지 말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7시 40분이 되니 다리가 저려왔어요. 준호는 벽에 기대서 숨을 골랐어요. 멀리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준호는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나오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살짝 고개를 내밀어 봤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소라와 태환이 나왔어요. 정확히 7시 45분이었어요. 소라는 검은 코트 아래로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태환은 정장 차림으로 소라의 팔을 잡고 웃으며 걸었어요. 오늘도 예쁘네라고 태환이 말하니 소라는 당신 덕분이야 라고 대답하며 몸을 기대었어요. 둘이 신혼부부처럼 보였어요. 복도를 걸으며 소라는 태환의 귀에 속삭였어요. 태환이 웃으며 대답하니 소라는 깔깔 웃었어요. 507호실 앞에 서서 태환이 카드를 꺼냈어요. 소라는 태환의 팔을 잡고 기다렸어요. 태환이 소라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오늘 밤은 잊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소라는 웃으며 나도 기대되라고 말하고 태환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그 장면을 본 준호의 눈앞이 붉어졌어요.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이 저절로 주먹이 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소라의 그 웃음소리가 준호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태환이 문을 열려는 순간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엘리베이터 소리가 울렸어요. 준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어요. 그녀의 발소리가 빠르고 단호했어요. 준호는 그녀를 봤어요. 30대 후반쯤 된 여자, 얼굴에 화가 가득했어요. 그 여자는 복도를 걸으며 507호실을 노려봤어요. 바로 한유나였어요. 유나는 태환을 보자마자 태환아 하고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태환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유나, 너 왜 여기에? 라고 말하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라는 태환의 팔을 놓고 뒤로 물러났어요. 누구세요? 하고 물었지만 유나는 소라를 쏘아보며 당신이 소라씨죠? 내 남편 손 떼어라고 외쳤어요. 태환이 여보, 오해야. 이건 업무 미팅이야 라고 변명했어요. 유나는 웃으며 미팅? 호텔에서? 나도 써서 다 알아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준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기둥 뒤에서 나와 소라야 하고 불렀어요. 소라는 준호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준호? 어떻게? 라고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도 썼어. 다 봤어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네 사람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호텔의 부드러운 조명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어요. 유나는 준호를 보며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고 물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니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같은 썼어요. 이 개자식들 때문에라고 말했어요. 태환은 당황해서 둘 다 진정해. 설명할게라고 했지만 소라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복도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유나는 태환의 옷깃을 잡고 집으로 가. 당장 이라고 소리쳤어요. 준호는 소라의 팔을 잡으며 우리도 가자. 이야기 나눌 게 많아라고 말했어요. 네 사람의 그림자가 복도 벽에 길게 드리웠어요. 태환과 소라는 서로를 힐끔 봤지만 유나와 준호의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울리며 문이 열렸어요. 유나는 태환을 끌고 타며
이제 끝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준호와 소라는 그 뒤를 따랐어요. 호텔 로비를 나설 때 준호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어요. 태화는 불편한 듯 목을 만지작거렸고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유나는 팔짱을 끼고 태환을 쏘아봤어요. 준호는 소라의 옆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어요. 로비에 도착하니 호텔 직원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니 준호의 머리가 조금 맑아졌어요. 유나가 태환의 팔을 잡아 끌며 우리 차 타. 집에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했어요. 태환은 여보, 진정해라고 중얼거렸지만 유나는 듣지 않았어요. 준호도 소라의 팔을 잡고 우리도 가자라고 했어요. 소라는 저항 없이 따라왔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침묵이 흘렀어요. 차에 타자 소라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가 시동을 걸며 집에 가서 제대로 이야기하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차가 출발하기 전에 갑자기 태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환과 유나가 아직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태환이 큰 소리로 웃으며 잠깐, 다들 멈춰봐요라고 외쳤어요. 준호는 창문을 내리고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어요. 태환이 다가오며 이미 다 드러났으니 솔직해지자고. 우리 이제 숨기지 말고라고 말했어요. 소라는 차 안에서 고개를 들고 태환을 봤어요. 태환이 웃으며 소라랑 나 사랑해. 진심이야 라고 선언했어요. 그 말을 듣고 준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유나는 뭐라고? 미쳤어? 하고 소리쳤지만 태환은 여전히 웃었어요. 소라가 차 문을 열고 내려서 맞아, 우리 사랑해. 이제 숨기기 싫어라고 말했어요. 그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준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태환이 그러니까 다들 솔직하게 살자. 우리 이미 서로를 선택했잖아 라고 덧붙였어요. 소라가 유나와 준호를 보며 우리 파트너 바꿔보는 건 어때? 어차피 진짜 사랑 찾았고 두 사람도 사실 알아버렸으니까 감정대로 살아보자 라고 제안했어요. 그 말에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뭐? 파트너 바꾸자고? 하고 되물었어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재미있을 거야. 새로운 시작이잖아라고 웃었어요. 태환이 좋은 생각이네 하고 박수쳤어요. 유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준호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평생 함께한 부부인데 이렇게 쉽게? 준호가 소라를 향해 소리치려는 순간 유나가 준호의 팔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녹음 켜. 그냥 동의해라고 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유나가 태환을 보며 좋아, 동의할게. 그런데 공평하게 하자. 오늘 밤 우리도 그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 옆방 508호 잡아. 너희 507호에서 하듯이라고 말했어요. 태환이 눈을 깜빡이며 정말? 유나 너라고 물었어요. 유나는 차갑게 웃으며 응, 왜? 너희처럼 해보고 싶어. 공평하지? 라고 대답했어요. 소라가 좋아. 그럼 호텔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유나를 보며 눈빛으로 물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믿어라고 속삭였어요. 네 사람은 다시 호텔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태환이 508호를 예약했어요. 직원이 즉시 체크인 가능해요라고 말하며 키를 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태환이 이제 재미있어 지내라고 중얼거렸어요. 소라는 태환의 팔을 잡고 웃었어요.
5층에 도착하니 태환과 소라는 507호로 갔어요. 우리 먼저 들어갈게. 즐거운 밤. 이라고 태환이 말하며 문을 열었어요. 준호와 유나는 508호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준호가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로? 하고 물었어요. 유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보여주며 이제 증거가 완벽해. 그 제안과 사랑 고백 다 녹음됐어라고 설명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고 물었어요. 유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기다려.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방 안은 고급스러웠어요. 침대가 크고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보였어요. 유나는 벽에 귀를 대며 들어봐. 옆방 소리가 들릴 거야 라고 했어요. 준호도 따라 해봤어요. 얇은 벽 너머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유나는 핸드폰 녹음을 다시 켜고 벽에 붙였어요. 이제 기다려봐라고 속삭였어요. 태환과 소라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웃음소리를 냈어요. 태환이와 진짜 동의할 줄이야? 유나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네라고 말했어요. 소라가 그러게 재미있겠다. 이제 우리 자유야라고 대답했어요. 그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어요. 준호와 유나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준호 그 녀석 진짜 바보야. 이렇게 오래 속아 넘어가다니라고 비웃었어요. 소라가 깔깔 웃으며 맞아. 나도 지쳤어. 매일 거짓말 하느라 피곤했어라고 말했어요.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어요. 유나도 똑같아. 똑똑한 척하지만 결국 속았잖아. 왜 이런 무감정한 결혼을 유지해? 우리 이제 자유롭게 살자라고 태환이 덧붙였어요. 소라가 응, 이혼 서류 준비하자.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아이는? 유나가 키우게 해라고 말했어요. 태환이 맞아. 재산도 나눠서 우리 목 챙기자. 준호한테는 최소한만 주고라고 웃었어요. 그 대화가 모두 녹음됐어요. 준호는 벽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유나가 이제 충분해. 이 증거로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태환과 소라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오늘 밤은 특별하게 보내자라고 태환이 말하니 소라가 응, 사랑해라고 대답했어요. 침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녹음을 멈추고 이제 나가자. 더 들을 필요 없어라고 했어요. 준호가 그래, 집으로 가자라고 말했어요. 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유나가 우리 연락 주고받자. 변호사 알아봐야 해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유나가 힘내요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차에 타서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소라는 오늘 밤 돌아오지 않을 테니 빈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 중에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끝이야. 준호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집 안이 고요해서 더 쓸쓸했어요. 소라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그게 다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어제 밤의 일이 꿈처럼 스치고 지나갔어요. 핸드폰에 유나의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아침 만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알겠어요 라고 답하고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어요. 새벽에 깨어 샤워를 하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커피를 타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유나와 약속한 시간에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유나는 이미 도착해 커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하고 물으니 준호가 별로요. 당신은? 이라고 대답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나도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들어와 인사했어요. 두 분 상황 들었어요. 증거가 튼튼하네요 라고 하며 서류를 펼쳤어요. 준호와 유나는 녹음 파일과 사진을 넘겼어요. 변호사가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게요. 명예훼손으로 보상 청구도요라고 설명했어요. 유나가 얼마나 걸릴까요? 하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증거가 명확하니 빨리 끝날 거예요. 오늘 서류 제출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서명을 하며 손이 떨렸어요. 유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유나가 힘내요. 우리 이겨요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어요. 소라는 오후에 들어왔어요. 어제 왜 안 왔어? 하고 준호가 물으니 소라는 동료 집에서 잤어라고 거짓말했어요.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법원 소환장이 도착했어요. 소라가 소환장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너 미쳤어? 하고 소리쳤어요. 준호는 차갑게 네가 한 짓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소라는 핸드폰을 들고 태환에게 전화했어요. 태환아, 소환장 왔어. 준호가 소송 걸었어라고 울며 말했어요. 태환도 그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졌어요. 설마 호텔에서 동의했잖아 라고 외쳤어요. 태환은 유나에게 전화했지만 유나는 받지 않았어요. 소라와 태환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해? 이혼 소송에 상간자 소송까지라고 소라가 떨며 말했어요. 태환이 그들이 블러핑일 거야. 호텔에서 파트너 바꾸자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라고 중얼거렸어요.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나 무서워. 회사에도 알려지면 이라고 했어요. 태환이 소라를 안으며 걱정 마. 변호사 구해서 싸우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유나는 집에서 소환장을 보내는 걸 확인하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라고 혼자 말했어요. 태환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소라는 집에서 준호와 마주치지 않으려 방에 틀어박혔어요. 밤에 태환과 메시지로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사랑하는 데라고 보냈어요. 태환이 준호와 유나가 질투하는 거야. 버티자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환장 날짜가 다가오니 태환은 변호사를 찾느라 바빴어요. 이게 현실인가? 하고 태환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소라는 화장대 앞에서 울었어요. 그들의 사랑이 갑자기 위태로워 보였어요. 재판 당일 법정에 네 사람이 모였어요. 준호와 유나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소라와 태환은 각자 변호사를 대동했어요. 재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준호 측 변호사가 먼저 증거를 제출했어요. 사진, 호텔 기록, 카드 명세서입니다 라고 하며 자료를 넘겼어요. 소라가 사진을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태환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유나 측 변호사가 이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스피커에서 태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소라랑 나 사랑해. 진심이야라고. 이어 소라의 제안이 나왔어요. 파트너 바꿔보는 건 어때? 감정대로 살아보자 라고.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재판장이 계속하세요 라고 했어요. 녹음이 이어지니 태환의 비웃음이 들렸어요.
준호 그 녀석 진짜 바보야. 이렇게 오래 속아 넘어가다니라고. 소라의 웃음소리가 뒤따랐어요. 유나도 똑같아. 똑똑한 척하지만 결국 속았잖아라고. 재판장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런 모욕적인 말들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소라의 변호사가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라고 항의했지만 재판장이 증거로 인정합니다라고 선언했어요. 태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건 오해야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렸어요. 준호는 녹음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유나는 주먹을 쥐고 참았어요. 추가 증거로 선물 영수증이 나왔어요. 소라 씨가 태환 씨에게 수천 달러 시계를 샀습니다라고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태환의 변호사가 그건 우정 선물이야라고 변명했지만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언 시간이 되니 가나와 직접 목격했습니다라고 증언했어요. 법정 분위기가 준호와 유나 쪽으로 기울었어요. 소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태환은 땀을 흘렸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소라와 태환이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태환의 변호사가 소라 씨가 먼저 유혹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 소라가 뭐라고? 당신이 먼저 접근했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법정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재판장이 조용히 라고 외쳤어요. 태환이 소라가 워크숍 핑계로 만나자고 했어라고 지목했어요. 소라가 거짓말. 당신이 호텔 예약했잖아라고 반박했어요. 변호사들이 말리느라 애썼어요. 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한숨 쉬었어요. 유나가 준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이제 끝나가요 라고 속삭였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을 인정합니다라고. 이어 명예훼손 보상으로 각자 배우자에게 3천만 원, 상간자에게 3천만 원 지급하라라고 했어요. 총 6천만 원씩이었어요. 태환과 소라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재산분할은 피해자 측에 70% 할당합니다. 라고 재판장이 덧붙였어요. 소라가 이럴 수 없어 하고 울었어요. 태환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소라가 태환을 노려봤어요. 다 내 탓이야라고 말했어요. 태환이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쏘아붙였어요. 준호와 유나는 변호사와 악수하며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밝았어요. 유나가 이겼어요 라고 웃었어요. 준호도 미소 지었어요. 판결 후 소라와 태환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소라는 상사에게 불려가 이런 스캔들로 회사 이미지가라고 꾸중들었어요. 결국 경고를 받고 프로젝트에서 빠졌어요. 태환은 파트너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동료들이 피하니 사무실이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어요. 보상금을 마련하려 집을 팔았어요. 소라는 짐을 싸며 울었어요. 이 집에서 행복했는데라고 중얼거렸어요. 태환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었지만 신용이 떨어져 거절당했어요. 그들의 사랑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만나 네가 녹음된 걸 왜 몰랐어? 하고 소라가 탓했어요. 태환이 너의 제안 때문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싸움이 잦아졌어요. 소라는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했어요. 태환이 뭐? 이제 와서? 하고 화냈어요. 몇 달 후 소라는 정신과에 갔어요. 우울증이에요 라고 의사가 진단했어요. 약을 먹으며 침대에 누워 지냈어요. 친구들이 멀어지니 외로웠어요. 태환은 술에 빠졌어요. 매일 바에서 내 인생 왜 이래라고 중얼거렸어요. 일자리를 잃고 실업수당으로 버텼어요.
소라에게 메시지로 내 탓이야. 죽고 싶어라고 보냈어요. 소라는 차단했어요. 그들은 적이 됐어요. 태환이 소라 집 앞에서 돈 내놔 하고 소란 피웠어요. 경찰이 왔어요. 소라는 창문을 닫고 떨었어요. 준호는 이혼 후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가구를 새로 사고 창밖을 보며 새 시작이야라고 말했어요. 보상금으로 안정됐어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해라고 동료들이 말했어요. 유나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곤 했어요. 엄마 행복해? 하고 아이가 물으니 유나가 응, 이제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준호와 유나는 가끔 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요즘 어때요? 하고 준호가 보내면 유나가 잘 지내요. 당신은? 이라고 답했어요. 한 번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날 507호 문이 파괴로 이어졌지만 508호가 진실을 열어줬어요. 라고 유나가 말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맞아요. 자유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둘은 악수하며 헤어졌어요.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었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유나는 아이를 안고 앞으로 밝아요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들의 삶이 다시 피어났어요.